아빠, 나 이제 곧 죽어. 한겨울 눈이 쏟아지는 묘역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가 차가운 묘비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어요. 소녀는 혼자였습니다. 곁에 보호자는 없었고 도와줄 어른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묘역 입구에서 한 남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대기업 회장 장태수?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녀가 울고 있는 그 묘가 17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외아들 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발 사이로 드러난 소녀의 옆얼굴을 보는 순간 태수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죽은 아들의 어린 시절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태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왜 아들의 묘 앞에서 곧 죽는다고 말하고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복이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12월 어느 날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장태수는 묘역 입구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눈이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태수는 외투깃을 여미고 천천히 언덕을 올랐어요. 오늘은 아들의 기일이었습니다. 17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민석. 태수는 해마다 이날이면 이곳을 찾았어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묘역은 눈이 소리를 삼킨 듯 고요했습니다. 태수의 발자국 소리만 뽀드득거리며 울렸습니다. 언덕 위 27구역. 민석의 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태수는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어요. 수없이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석의 묘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태수는 걸음을 늦췄어요. 눈발 사이로 작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교복 차림의 여학생이었어요. 눈 위에 먼저 찍힌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태수는 멈춰섰습니다. 왜 민석의 묘 앞에 서 있는 걸까? 하지만 아이는 묘비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어요. 아이는 태수가 온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이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어요. 아빠 나왔어. 아이의 시선은 민석의 묘비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태수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이번엔 쓰러지면 다시 못 일어날 수도 있대.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발 사이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엄마는 나도 못 알아보는 날이 많아졌어. 이제 거의 매일이야. 아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곁으로 가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되지? 아이가 묘비를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한방눈이 아이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태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저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민석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때 아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묘비를 잡고 있던 손이 미끄러졌어요. 태수가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가 코를 훔쳤어요. 그런데 손등에 붉은 것이 묻어났습니다. 코피였어요. 아이는 당황한 듯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코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듯 눈을 깜빡였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쓰러지려는 순간 태수가 달려갔어요. 눈밭을 가르며 뛰었습니다. 굳어있던 다리가 움직였어요. 아이의 몸이 쓰러지기 직전 태수가 받쳐 안았습니다. 이봐, 정신 차려. 태수가 아이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코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내렸어요. 하얀 눈 위로 붉은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태수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위치는 서울 근교 추모공원 27구역입니다. 여학생이에요. 의식이 없고 코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태수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어요. 눈 위에 누운 아이의 얼굴이 눈발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를 덮어주었어요. 찬바람이 태수의 몸을 파고들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얼굴. 태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눈매가 턱선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5분이 걸렸어요. 그 시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체온이 너무 낮았어요. 태수는 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비벼주었습니다. 조금만 버텨. 금방 도착해. 아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눈을 감은 채 가늘게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대원들이 뛰어왔습니다. 아이를 들것에 실었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아니요, 지나가다 발견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되는데 함께 가주실 수 있으십니까?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태수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구급대원이 아이의 혈압을 재고 있었습니다. 수치가 좋지 않은 듯 표정이 어두웠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태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옷에 묻은 눈이 녹아 축축해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묘비 앞에서 했던 말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얼마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아니요, 쓰러진 걸 발견해서 같이 왔습니다. 보호자 연락은 됐습니까? 환자 소지품에서 학생증이 나왔는데 미성년자입니다. 긴급 연락처로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돼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보호자 동의 없이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의사가 태수를 바라보았어요.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게 말해도 되는지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자세한 건 보호자분께 말씀드려야 해서요. 다만 일반적인 빈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가 급히 응급실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수는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아이가 묘비 앞에서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빠 나왔어. 쓰러지면 다시 못 일어날 수도 있다. 엄마는 나도 못 알아본다. 아빠 곁으로 가야 할 것 같다. 그 아이는 민석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민석은 17년 전에 죽었습니다. 저 아이의 나이는 17쯤으로 보였어요. 시간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태수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어요. 우연일까요?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까요? 하지만 27구역에 있는 묘는 민석의 묘뿐이었습니다. 다른 장민석은 없었어요. 태수는 가까이서 봤던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눈매가 턱선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마치 오래전 사진 속에서 본 것 같은.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섣불리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조사할 게 있는데 내일 아침 일찍 연락해. 전화를 끊고 태수는 응급실 문을 바라보았어요. 저 안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민석을 아빠라고 부른 아이. 쓰러지면 다시 못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한 아이.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태수는 응급실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의자에 앉아 눈을 붙이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이가 묘비 앞에서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빠, 쓰러지면 다시 못 일어날 수도 있다. 아빠 곁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새벽 5시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상태가 안정됐어요.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뻣뻣했어요. 밤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은 됐습니까? 아직이요. 계속 연결이 안 돼요. 환자분이 깨어나면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가 차트를 한 번 더 확인하며 말했어요. 보호자 이름은 윤정아 씨로 등록돼 있어요. 응급 연락처도 그분으로 되어 있고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를 따라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 침대에 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젯밤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태수가 들어서자 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숨이 멎었어요. 응급실 조명 아래서는 제대로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습니다. 병실의 아침 햇살이 아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태수는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매가 민석을 닮았어요. 20살 무렵 민석의 눈매. 약간 처진 듯 하면서도 또렷한 눈. 속눈썹이 긴 것도 똑같았습니다. 턱선도 비슷했어요. 갸름하면서도 단단한 윤곽. 코의 선도, 이마의 각도도, 심지어 말할 때 입술이 움직이는 모양까지 닮아 있었어요. 태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17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의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아이가 물었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낯선 노인이 왜 자기 병실에 있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어제 묘역에서 쓰러진 걸 발견해서 같이 왔어. 괜찮아?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의 표정이 살짝 누그러졌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태수는 아이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볼수록 민석을 닮아 있었어요. 젊은 시절 민석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20살 대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그 사진 속 민석과 지금 이 아이가 겹쳐 보였어요. 그때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명한 비닐봉투였어요. 아이의 소지품을 담아둔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 갈색 봉투가 보였어요. 병원 봉투였습니다. 태수는 무의식적으로 그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이름과 생년월일이었어요. 윤하은, 2008년 4월 28일생. 태수의 눈이 멈췄습니다. 2008년 4월. 민석이 죽은 건 2008년 12월이었어요. 민석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 아이가 이미 태어난 거였습니다. 만약 민석에게 연인이 있었다면 태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맞아떨어지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아이의 목에 걸린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느다란 은색 체인이었습니다. 체인 끝에 뭔가가 매달려 있었어요. 환자복 사이로 살짝 보였습니다. 아이가 숨을 쉴 때마다 체인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반지였어요. 낡은 은반지.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반지는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반지. 태수가 무심코 말했어요.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목에 걸고 있는 거. 그 반지. 아이가 손으로 목을 만졌어요. 체인을 잡아 반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오래된 은반지였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거요? 엄마 거예요. 엄마가 항상 끼고 있던 건데 제가 물려받은 거예요. 아이는 반지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어요.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태수는 그 반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틀림없었습니다. 그 반지는 태수가 아는 반지였어요. 민석이 20대 초반쯤 샀던 반지. 연인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반지. 민석의 방 서랍에서 발견됐던 결국 주지 못한 반지. 하지만 그 반지는 민석의 유품 속에 없었어요. 태수는 민석이 죽은 뒤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그 반지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에게 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줬는지는 몰랐어요. 잠깐 볼 수 있을까?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반지를 빼서 건네주었습니다. 태수는 반지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반지 안쪽을 들여다보았어요. 각인이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였어요. 영원히 M. 태수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민석의 이름이었어요.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났어? 이 반지.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가 이상하다는 듯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거예요. 엄마가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거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끼고 계셨어요. 엄마가 어디서 받은 건지는 모르니? 잘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물어본 적은 없어서.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 낯선 사람이 엄마 반지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수는 반지를 아이에게 돌려주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민석의 반지였어요. 민석이 연인에게 주려고 샀던 반지. 그 반지를 이 아이의 엄마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민석의 묘 앞에서 아빠라고 불렀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보호자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번호 좀 알 수 있을까? 태수가 물었어요. 아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엄마한테요? 엄마는 지금 연락이 잘 안 돼요. 왜? 그냥요. 상황이 좀 복잡해서.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묻지 말라는 신호였어요. 태수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을 닮은 얼굴. 민석의 반지를 가진 엄마. 민석이 죽은 뒤에 태어난 아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알아봐야 했어요. 태수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아이의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해. 당장 병원에서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을 거고. 아이가 명함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태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경계와 의아함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 처음 보는 사람인데.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태수는 그 말만 남기고 병실을 나왔어요. 태수는 아이의 소지품이 담긴 봉투를 다시 떠올렸어요.
그 안에는 작은 수첩 하나도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이름과 날짜가 적힌 메모. 하지만 대부분의 날짜 위에는 펜으로 그어진 취소 표시가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는 치료를 미뤄야 했고 누군가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흔적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아까 말한 조사건 바로 시작해. 윤하은이라는 아이야. 2008년 4월 28일생. 그리고 이 아이 어머니 정보도 조사해줘. 전화를 끊고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눈이 그친 뒤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저 아이는 누구일까요? 민석의 아이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17년 동안 왜 아무도 몰랐던 걸까요? 태수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직 답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민석의 아이라면 그건 17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태수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태수는 다음날 묘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하은의 상태가 안정됐다는 연락을 받은 뒤였어요. 아이는 아직 입원 중이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은 여전히 되지 않았어요. 태수는 묘역으로 가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제 그 아이는 우연히 민석의 묘를 찾아온 게 아닐 거였습니다. 아빠라고 불렀어요. 처음 온 사람이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거였어요. 분명 전에도 왔을 거였습니다. 묘역관리사무소는 입구 근처에 있었어요. 낡은 컨테이너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어 있었어요. 태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관리인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작은 난로가 켜져 있었고 라디오에서 낮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들어서자 관리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27구역에 있는 묘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장민석이라는 이름입니다. 관리인의 눈이 잠시 흔들렸어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장민석 씨요. 그 묘 알죠? 어떻게 아십니까? 거기 자주 오는 분이 있어서요. 여학생이요. 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역시 그랬어요. 그 학생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관리인이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록해두는 게 있어요. 특이한 방문객들이요. 업무상 필요한 건 아닌데 오래 일하다 보니 습관이 됐습니다. 관리인이 노트를 펼쳤어요. 손때가 묻은 페이지들이 넘어갔습니다. 여기 있네요. 27구역 장민석 묘. 첫 기록이 2020년 12월 15일이에요. 2020년. 5년 전이었습니다. 태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때 처음 봤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어른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아이가 12살쯤 됐을까? 어른은 30대 후반쯤 되는 여자였어요. 그 뒤로 매년 12월 15일에 왔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요. 항상 같은 날,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관리인이 노트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2020년 12월 15일. 어른 동행. 2021년 12월 15일. 어른 동행. 2022년 12월 15일. 어른 동행. 2023년 12월 15일. 어른 동행. 4년 동안 매년 같은 날. 태수는 그 기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달랐어요. 관리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단독 방문. 보호자 없음. 올해는 혼자 왔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관리인이 노트를 더 넘겼어요. 올해 들어서는 12월 15일 말고도 자주 왔어요. 한 달에 두세 번씩 항상 혼자였습니다.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기일도 아닌 날에요? 네. 11월에도 몇 번, 10월과 9월에도 한두 번씩은 왔어요. 기록해뒀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관리인이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올 때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걸음도 힘들어 보였고요. 그런데도 계속 왔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 아픈 몸을 이끌고 매달 이 언덕을 올랐다는 거였어요. CCTV 기록은 있습니까? 입구 쪽에 있는 건 좀 남아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관리인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래된 모니터에 화면이 떴어요. 관리인이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11월 기록이에요. 11월 8일. 화면에 묘역 입구가 보였어요. 흑백 화면이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사람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시간이 빨리 감기다가 멈췄습니다. 오후 5시 45분. 화면 속에 하은이 나타났어요.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불안정해 보였어요. 한 손으로 가방끈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난간을 짚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지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언덕을 오르다 한번 멈춰서 숨을 고르고 잠시 뒤 다시 천천히 걸었습니다. 태수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렇게 힘들면서도 왜 계속 온 걸까요? 다른 날짜도 볼 수 있습니까? 관리인이 날짜를 바꿨어요. 10월 22일. 또 하은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어요. 교복 위에 얇은 가디건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했을 텐데 외투도 입지 않고 왔더라고요. 관리인은 그날을 떠올리듯 말했습니다.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전부터도 비슷했어요. 9월쯤에도 몇 번 왔는데 그때도 중간에 쉬었다가 올라가더군요. 아버지 묘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거든요. 누구 묘냐고. 그랬더니 아빠 묘라고 했어요.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관리인은 한참 말을 멈췄다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저 아이 왜 저러는 걸까요?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왔을 때 어른이랑 같이 왔다고 했죠. 그 어른은 누구였습니까? 글쎄요, 엄마인 것 같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게 엄마 같았거든요. 손을 잡고 같이 걸었어요. 그 어른은 언제부터 안 왔습니까? 관리인이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2024년부터요.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아이 혼자 왔습니다. 태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2023년까지는 어머니와 함께 왔는데 2024년부터는 혼자 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그 어른 최근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는 모르죠. 여기 안 오시니까요. 관리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기, 그 아이 괜찮은 거예요? 어제 쓰러졌다고 들었는데. 관리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태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상태는 안정됐어요. 다행이네요. 그 아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아픈 몸으로 매번 혼자 와서 묘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요. 가끔은 우는 것 같기도 하고.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끄덕이고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태수는 27구역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의 묘가 있는 곳이었어요. 언덕 위로 하얀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하은은 5년 동안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나중에는 혼자서 아픈 몸을 이끌고 한 달에 두세 번씩 아버지의 묘를 찾아왔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가르쳐줬던 거였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아이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알려주고 함께 묘역을 찾아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왜 올해부터는 혼자 왔을까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태수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그 아이 어머니 조사는 어떻게 됐어? 최대한 빨리 보고해줘. 전화를 끊고 태수는 언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녹아 질퍽해진 길이 보였어요. 미끄러운 길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조심해야 하는 길이었어요. 저 길을 5년 동안 아픈 아이가 혼자 걸어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어서. 태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민석의 묘로 향했습니다. 아들에게 할 말이 생긴 것 같았어요. 비서실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태수는 병원 로비 한쪽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한참을 기다린 끝이었습니다. 비서가 조사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윤정아, 하은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윤정아, 1979년생, 45살. 주소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였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그곳에서 거주한 기록이 있었어요. 하은이 태어난 해였습니다. 16년을 그 작은 빌라에서 둘이 살아온 거였습니다. 직업란은 비어 있었어요. 2020년까지는 작은 식당에서 일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주방 보조였어요. 그 이후로는 수입 기록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태수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의료 기록이었어요. 태수의 눈이 멈췄습니다. 2022년 8월, 신경과 초진, 기억력 저하 및 판단력 혼란 호소. 최근 한 달간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아졌고 가끔 딸의 이름을 잊는다고 함. 2022년 11월, 정밀 검사 후 조기 발현 알츠하이머 확정 진단. 환자 나이 43. 평균 발병 연령보다 20년 이상 빠른 사례.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알츠하이머. 43세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거였어요. 조기 발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드문 경우였어요. 그때 하은은 14살이었습니다. 배회 증상 시작. 두 차례 경찰 보호 조치. 당시에는 딸이 즉시 데리러 와 귀가 조치로 마무리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딸과 동거 중, 보호자 역할 수행 불가 상태. 태수는 기록을 읽어 내려갔어요. 정아의 상태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된 거였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경찰 기록이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중순, 윤정아 외출 후 미기가 실종 신고 접수. 눈이 녹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실종. 정아가 실종됐다는 거였습니다. 기록을 더 읽었어요. 실종 당일 정아는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하은을 학교에 보낸 뒤였어요. 가벼운 외투만 걸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신고자는 하은이었어요. 16살 아이가 엄마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다리다가 새벽 2시에 경찰에 전화를 건 거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가 집에 안 온다고 말했을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했습니다. 주변 CCTV를 확인하고 병원과 보호소에 연락했어요. 하지만 정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범죄 정황은 없었어요. 알츠하이머로 인한 배회중 실종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인 실종의 경우 범죄 정황이 없으면 강제 수사는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후 추가 진척은 없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지금까지 약 10달이었어요. 하은은 10달 동안 어른이 없는 집에서 혼자 버텨온 거였습니다. 16살 아이가 아픈 몸으로 혼자서. 태수는 다음 장을 펼쳤어요. 하은의 학교 기록이었습니다. 출석률 정상, 성적 중상위권, 문제 행동 기록 없음. 아무도 몰랐던 거였어요. 하은은 학교에서 문제없는 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결석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 아이의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병원과 주민센터에는 보호자 부재 메모만 남았고 가족이 없어 추가 조치가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서류를 덮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아는 무책임한 엄마가 아니었어요. 기억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하은 곁을 지키려 버텼고 결국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끝까지 버티다 무너진 보호자였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병실 문 앞에서 태수는 멈춰 섰어요. 문틈 사이로 안이 보였습니다. 하은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다가 내려놓고 다시 보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려다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건지 연락하고 싶지 않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태수는 문을 두드렸어요. 하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네. 태수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상태는 좀 어때? 괜찮아요. 내일 퇴원할 수 있대요. 퇴원하면 어디로 갈 거야? 하은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이요. 집에 누가 있어? 하은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태수는 알고 있었어요.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10달째 혼자 버티고 있다는 걸. 하지만 하은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하은의 어깨가 살짝 굳었어요. 엄마는요? 하은이 천천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엄마는 지금 좀 편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어디 편찮으신데? 그냥요. 좀 복잡해요. 하은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눈을 피했습니다. 더 묻지 말라는 신호였어요. 태수는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17살 아이가 10달 동안 혼자 버텨왔어요. 아픈 몸으로 아픈 엄마를 잃은 채로 학교에 가고 밥을 먹고 살아남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문제없는 아이처럼 행동하면서 퇴원할 때 내가 데려다 줄게. 태수가 말했어요.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데려다 줄게. 짐도 있을 거고. 정말 괜찮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데요? 하은의 목소리에 경계가 섞여 있었어요. 낯선 사람의 친절이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10달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갑자기 나타난 친절이 의심스러운 게 당연했어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러는지, 이 아이가 혹시 민석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냥 어른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태수는 그 말만 남기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하은은 도움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였어요. 10달 동안 스스로를 지켜온 아이였습니다. 태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윤정아 실종 건 더 알아봐.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어디야? 그리고 혹시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설 조사 업체라도 동원해봐. 전화를 끊고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또 눈이 올 것 같았어요. 하은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수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지, 어른이 없는 집에서 스스로를 돌보며 살아남았다는 것을, 그리고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지도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하은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태수는 하은을 퇴원시키려던 참이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서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퇴원하면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비서실이었습니다. 회장님, 윤정아 씨 발견됐습니다. 태수의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경기도 외곽 무영구 보호시설입니다. 2달 전에 길에서 배회하다 경찰에 인계됐는데 신원 확인이 안 돼서 그쪽에 있었대요. 이름도 주소도 가족도 기억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실종자 조회하면서 이제야 연결된 겁니다. 태수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10개월 만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어요. 준비할 틈도 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상태는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기억이 거의 없대요. 자기 이름도 잘 모르신다고. 태수는 전화를 끊고 하은을 바라봤어요. 하은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찾았어. 하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가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어디요? 경기도 쪽 보호시설이야. 지금 갈 수 있어?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차로 1시간 반을 달렸어요. 태수는 운전을 하고 하은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보호시설은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태수와 하은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대화는 거의 안 되고요. 가끔 감정 표현만 하세요. 하은은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걸었어요. 태수는 뒤따라갔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창가 침대에 정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45살이라고 했지만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10달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정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눈빛에 알아봄이 없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하은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나야 엄마. 하은이. 하은이요? 정아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 이름을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하은의 얼굴을 살펴보았어요. 모르겠어요. 하은이가 누구예요? 우리 집애예요?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은이 정아의 이불을 여미기 시작했어요.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베개를 고쳐주고 물컵을 가까이 옮겼어요. 그때 정아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애는 누구예요? 정아가 직원에게 물었어요. 하은을 가리키면서, 자기 딸을 가리키면서, 혼자 두면 안 돼요. 어린애잖아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이렇게 어린애를 혼자 두면 어떡해요? 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아는 하은을 딸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어린아이로 보고 있었습니다. 보호해야 할 작은 아이로, 엄마가 돌봐줘야 할 아이로. 하은은 정아의 손을 잡은 채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안 돼요. 애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돌봐줘야 해요. 밥은요? 밥은 먹었어요? 정아의 목소리가 불안해졌어요. 하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은은 정아의 손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걱정 마세요. 제가 돌볼게요. 밥도 잘 먹었어요. 딸이 엄마를 돌보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딸을 모르는 채로, 딸을 어린아이로 착각하면서 역할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벽에 기대어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의사가 들어왔어요.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가족분이시죠? 상태 설명드릴게요. 네. 하은이 대답했어요. 17살 아이가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조기 발현 알츠하이머 말기 단계입니다. 기억 대부분이 소실됐고 회복은 어렵습니다. 요양시설 입소를 권합니다. 비용은요? 월 250만 원 정도입니다. 국가 지원을 받으시면 좀 줄겠지만 서류가 좀 복잡해요. 하은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의사가 잠시 하은을 바라보았어요. 미성년자가 이런 서류를 처리하는 게 이상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네, 원무과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의사가 나가고 하은은 정아 옆에 앉았어요. 정아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이 든 것 같았어요. 하은은 정아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아무 말 없이, 표정도 없이. 하은은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혼자서라도 버티는 아이였어요. 태수는 복도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어요. 저 아이는 얼마나 오래 저랬던 걸까요? 엄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엄마가 사라졌을 때, 혼자 남겨졌을 때, 그 모든 시간을 저렇게 버텨온 거였어요. 울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보호자가 되어서. 하은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원무가 가봐야 해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매일 하던 일처럼. 내가 같이 가줄까?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은은 그렇게 말하고 복도를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작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태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을 열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아이는 이미 어른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였어요. 누군가 대신해줘야 할 일들을 혼자 해왔습니다.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부터 17살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아니었어요. 태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요양시설 알아봐. 좋은 곳으로. 최대한 빨리. 전화를 끊고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또 눈이 올 것 같았어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아이는 도움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혼자 버티는 것에만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해도 거부할 게 뻔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태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원무가를 향했어요. 하은 옆에 서 있기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말없이라도.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아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어요. 태수가 알아본 곳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24시간 간호가 가능한 시설이었습니다. 하은은 며칠간 정아 곁에 있다가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은은 매일 아침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요양병원에 들렀습니다. 정아 곁에서 한두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아는 여전히 하은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은은 매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묘역에서 쓰러진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도 말했었어요. 일반적인 빈혈이 아닌 것 같다고. 태수는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어. 내가 좋은 병원 알아봤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저 별로 안 아파요. 그래도 한번 받아봐. 쓰러진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시간 맞춰줄 테니까. 긴 침묵 끝에 하은이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검사 당일 태수는 하은을 데리러 갔습니다. 하은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어요. 차에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대학병원 혈액내과. 태수가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유나은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수도 따라 일어났어요. 같이 들어가도 될까? 하은이 잠시 태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실 안에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모니터에 검사 결과가 떠 있었어요. 앉으세요. 의사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모니터를 다시 보았어요. 혈색소 수치가 정상보다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하은은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백혈구, 혈소판 수치도 전부 낮아요. 이 정도면 일상생활도 힘들었을 텐데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하은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좀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가끔 코피가 나고 멍도 잘 들었어요. 그렇죠. 이 수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들고 상처가 나면 피가 잘 안 멈추죠.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이전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에 오신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치료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사정이 좀 있었어요. 하은이 짧게 대답했어요. 의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생활을 이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번처럼 또 쓰러질 수 있어요. 다음번엔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태수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위험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하은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재생불량성 빈혈이 의심됩니다. 진료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은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울지 않았어요.
그게 뭔가요? 몸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기능 자체가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일반적인 빈혈이랑은 달라요. 수혈로 버틸 수는 있지만 계속 수혈만 하면 한계가 와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 방법이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어떤 방법이요? 가족 중에 적합한 기증자가 있으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제자매가 가장 좋고 부모도 가능해요. 일치율이 높을수록 성공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하은의 눈이 흔들렸어요. 가족, 형제자매, 부모. 그 단어들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이요. 하은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엄마밖에 없는데요. 형제도 없고요.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쪽으로 검사해 볼 수 있어요. 적합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일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지금 엄마는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받는다 해도 결과가 어떨지 알 수 없었어요. 태수는 옆에서 하은을 바라보았어요. 이 아이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은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아픈 몸을 숨기고 병원도 미루고 혼자서 버텼어요. 일단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해요. 입원하셔서 검사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태수가 물었어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은은 그렇게 말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표정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원 수속을 하고 병실을 배정받았어요. 1인실이었습니다. 태수가 미리 부탁해둔 거였어요. 하은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어요. 아저씨. 하은이 태수를 불렀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저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알아. 태수가 짧게 대답했어요. 하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링거를 연결했어요. 하은은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수는 의자에 앉아 하은을 지켜보았어요. 아무 말 없이. 얼마 후 하은이 잠이 들었습니다. 링거 때문인지 피곤해서인지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잠든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깨어 있을 때의 단단한 표정이 사라지고 나이에 맞는 얼굴이 드러났어요. 17살.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때 태수의 시선이 하은의 목으로 내려갔습니다. 체인 끝에 매달린 은반지. 환자복 사이로 살짝 보였어요. 병원 조명 아래에서 그 반지 안쪽 각인이 다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영원히 M. 태수는 이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그 반지를 가지고 있는지, 왜 17년 전 죽은 사람의 묘 앞에서 아빠라고 불렀는지, 출생 기록에는 아버지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기재하지 않은 거였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병원 창문을 두드렸어요. 이제 확인해야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검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태수는 병원 복도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회사 일이었어요. 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어. 내일 오전에 들어갈게.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병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들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전화를 끊고 병실로 향했어요. 병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침대 위에 하은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은아. 태수가 다가갔어요. 간호사가 태수를 막았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수치가 또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하은의 상태를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혈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요. 간호사가 수혈 동의서를 들고 왔어요. 태수에게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분 서명이 필요해요. 태수는 동의서를 바라보았어요. 보호자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네. 그럼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은의 보호자는 정아였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서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긴 한데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서명이 어려워요. 다른 가족분은요? 아버지나 형제자매? 없습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밖에 없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럼 법적 보호자가 없다는 건가요? 미성년자인데.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응급 상황이니까 의료진 판단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 치료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이 아이는 지금 혼자였어요.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수혈이 시작됐습니다. 태수는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은의 보호자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정아는 서명을 할 수 없었어요. 다른 가족은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비서실이었습니다. 회장님, 윤정아 씨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뭔데? 예전에 정아 씨가 일하던 식당을 찾았는데요. 거기 사장님이 정아 씨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태수는 숨을 멈췄어요. 무슨 이야기? 직접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로 하기엔 좀 복잡해요. 태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하은은 수혈 중이었습니다. 당장은 안정될 거였어요. 주소 보내줘. 내가 갈게. 태수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식당은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에 있었어요. 오래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해장국집이었어요. 태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에 50대 후반의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비서가 미리 연락해둔 사장이었습니다. 태수가 다가가자 여자가 일어났어요. 장 회장님이시죠? 앉으세요. 태수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아 씨에 대해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아는 여기서 오래 일했어요. 하은이 어릴 때부터요. 여자가 차를 한 잔 따랐어요.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근데 왜 정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예요? 혹시 하은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하은이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여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렇구나. 그애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정아가 항상 걱정했었는데.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하은이 아버지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여자가 태수를 바라보았어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표정이었어요. 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하은이를 도우려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여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아한테 들은 얘기가 있긴 해요. 정아가 딱 한 번 말해줬어요. 하은이 아버지 얘기를. 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아는 아이 아버지 이름을 출생신고서에 적지 않았어요. 일부러 안 적은 거예요. 왜요? 적을 수가 없었대요. 그 이름을 적는 순간 아이를 뺏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 집안에서 아이 존재를 알게 되면 아이까지 건드릴 수 있다고요. 태수는 숨을 멈췄어요. 정아가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 아버지는 살아서 아이를 볼 수 없었다고. 아이가 태어나고 몇 달 뒤에 세상을 떠났대요. 태수의 손이 떨렸어요. 몇 달 뒤? 하은이 2008년 4월에 태어났으니까 그해 말쯤 죽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아는 아이한테 아버지 묘가 있는 곳을 알려줬어요. 그게 아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요, 회장님. 여자가 태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정아가 한 가지 더 말해준 게 있어요. 아이 아버지 집안 얘기요. 태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아버지 집안에서 헤어지라고 했대요. 돈을 줄 테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아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태수는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17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민석에게 연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수는 비서를 시켜서 그 여자를 만나게 했어요. 합의금을 주고 헤어지게 했습니다. 민석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민석은 그해 겨울에 죽었습니다. 정아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거절했대요. 하지만 그 뒤로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아버지한테도 그 집안한테도. 태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민석은 알았을까요? 자기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아니면 모른 채로 죽었을까요? 정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은 아이가 있는 줄도 모를 거라고. 평생 모르게 할 거라고. 그게 자기가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태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여자가 태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회장님이 이런 걸 묻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은이 아버지 집안이랑 무슨 관계가 있으세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혹시? 여자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그 집안이 회장님 집안인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하은이가 회장님 손녀라는 거예요?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정아가 17년을 숨겼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회장님. 여자가 태수를 불렀어요. 정아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아이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 도움 없이.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당을 나왔어요. 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태수는 차에 타지 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7년 전 자신이 한 일이 떠올랐어요. 민석의 연인을 떼어놓으려고 했던 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일, 그때는 민석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걸 몰랐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석은 죽었어요. 자기 아이가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정아는 왜 끝까지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태수는 그 이름을 기억할 필요조차 없다고 여겼던 거였어요. 돈이 필요했을 텐데, 도움이 필요했을 텐데, 그래도 정아는 끝까지 혼자 버텼어요. 17년을. 태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에 올랐어요.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태수는 아직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복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하은의 병실 앞에서 멈춰 섰어요. 문틈 사이로 안이 보였습니다. 하은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은반지였어요. 목에 걸고 있던 그 반지. 태수는 문을 두드렸어요. 하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하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했어요. 링거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하은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수혈은 잘 끝났어? 네. 짧은 대답이었어요. 하은은 손에 든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태수는 그 반지를 바라보았어요. 그 반지. 태수가 말했어요. 하은이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아는 반지야. 하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알아요. 하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이 반지가 어디서 온 건지. 태수는 숨을 멈췄어요. 엄마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다 말해줬어요. 아빠가 누구인지, 아빠 집안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숨어 살아야 했는지.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아저씨가 누구인지. 하은이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빠의 아버지. 맞죠? 태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맞아. 병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은은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도 도움도 다 거절했어요.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대요. 하은이 반지를 꽉 쥐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죽었어요. 자기한테 아이가 있는지도 모른 채로. 태수는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태수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 지금 와서 이유를 대도 다 변명이라는 것도 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엄마한테 그리고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하은은 태수를 바라보았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말로 하는 사과는요? 필요 없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17년이에요. 엄마는 17년 동안 혼자 저를 키웠어요. 아무 도움 없이, 아무 지원 없이, 병들어서 쓰러질 때까지. 하은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 시간을 말 한마디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지금 와서 돈 받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건데요? 그때 엄마가 거절한 게 의미 없어지잖아요. 하은이 다시 태수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저씨한테.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은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과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알겠어. 태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내 말이 맞아. 사과가 뭔 소용이겠어.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말할게. 하은이 태수를 올려다보았어요. 지금 내 상태가 위험해. 치료를 받아야 해. 그건 사과나 돈이랑 상관없는 얘기야.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족 기증자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검사라도 한번 해보자. 내가 싫어요. 하은이 바로 대답했어요. 그런 것까지 받고 싶지 않아요. 태수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태수는 생각했어요. 하은은 거절했습니다. 사과도 돈도 도움도 전부 거절했어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17년을 모른 척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걸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태수는 병원 로비로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가려다 멈춰섰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어둠 속에서 흩날렸습니다. 민석이 죽은 날도 이런 날이었어요. 눈이 내렸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밤이었어요. 태수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하은의 병실층으로 올라갔어요.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내일 서류 가지고 갈게요. 엄마 요양비요. 입원 달 거.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한숨 소리. 태수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하은은 아직도 혼자 모든 걸 하고 있었어요. 엄마 요양비, 병원비, 서류, 전부 혼자서. 사과를 거절한 건 맞았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은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거였어요. 태수는 돌아서서 복도를 걸었어요. 간호사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2014호 환자 보호자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은데요. 간호사가 태수를 바라보았어요. 어떤 상담이요? 법적 보호자 지정 절차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태수는 하은의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태수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서류를 읽었습니다. 후견인 제도, 미성년자 보호, 의료 동의권. 복잡한 내용이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은이 서 있었어요. 왜 앉아? 태수가 물었어요.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태수 앞에 섰습니다. 아저씨야 왜 앉아요? 잠이 안 와서. 하은은 태수 옆 의자에 앉았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하은이 입을 열었어요. 검사요. 태수가 하은을 바라보았어요. 해볼게요. 하은은 태수를 보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사과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돈 때문도 아니고요. 하은이 작게 말했어요. 그냥 죽고 싶지 않아서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병실로 돌아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아저씨.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은이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기 직전 하은이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인사인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관계가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은은 여전히 태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은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지도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수는 병원 복도에서 의사를 만났어요. 하은은 병실에 있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듣기로 했어요.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적합 검사 결과 말씀드릴게요. 태수는 숨을 멈추고 기다렸어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태수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부분 적합이에요. 성공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태수는 의사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환자 나이도 있고 체력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기증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겠습니다. 의사가 태수를 바라보았어요. 지금 바로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셔도. 아니요. 할 수 있는 건 지금 하겠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의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동의서 작성하시죠. 의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태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기증자 이름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장태수? 서명을 끝내고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내일부터 사전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몇 가지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태수가 진료실을 나서려는데 비서가 다가왔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비서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말씀 들었습니다. 직접 기증하시겠다고요. 그래. 만약 잘못되면 회장님 몸도 위험합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비서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서명은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하은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지도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검사, 심전도, 폐기능 검사 하나씩 통과해 나갔어요. 첫째 날 태수는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주변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태수처럼 나이 든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간호사가 태수를 불렀을 때 옆에 앉은 젊은 남자가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검사를 받으러 왔을까 하는 눈빛이었어요. 태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검사실로 들어갔어요. 둘째 날 심장 검사가 있었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걸어야 했어요. 태수는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할 때까지 걸었어요. 검사가 끝나고 복도에 앉아 쉬었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몸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셋째 날 추가 혈액 검사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여러 개 준비했어요. 태수는 팔을 내밀었습니다. 피가 뽑혀나가는 걸 바라보았어요. 이 피가 하은에게 갈 수 있을까? 태수는 그 생각만 했습니다. 하은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태수가 말하지 않았어요. 하은도 묻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하은의 병실에 들르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어요. 둘 다 같은 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은이 태수를 슬쩍 바라보았어요. 태수의 팔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체열 자국이었어요. 하은은 묻지 않았습니다. 태수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둘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매일 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넷째 날 밤 태수는 병원 로비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내일이 마지막 검사였습니다. 통과하면 시술이 가능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첩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석의 사진. 20살 때 찍은 거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마지막 검사를 통과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술 가능합니다. 내일 진행하시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가 태수의 팔에 주사를 놓았어요. 혈액 주머니가 준비됐습니다. 태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태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시술 당일이 됐어요. 아침 일찍 태수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시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곧 시작합니다. 준비되셨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링거가 연결됐습니다. 마취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20살 때 민석.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의 얼굴. 민석을 닮은 얼굴. 태수는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어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태수가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들것이 따라왔어요. 하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것 위에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태수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눈을 감고 있었어요.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간호사가 하은을 바라보았어요. 기증자 채집 절차는 끝났어요. 회복실이 꽉 차 있어서 임시로 같은 병실을 쓰게 됐어요. 하은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기증? 시술? 기증이요? 네. 환자분한테요. 간호사가 하은을 가리켰어요. 하은은 들것 위에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저한테요? 네. 환자분 가족분이 직접 기증하셨어요. 하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태수가 기증을 했다고요. 자기한테 말도 없이. 왜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은은 태수에게 다가갔어요.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왜 거기까지 하세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어요. 하은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17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아무 도움 없이, 아무 지원 없이, 엄마가 쓰러져도, 자기가 쓰러져도 혼자 일어났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도 괜찮다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하지만, 하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혼자서도 괜찮았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하은은 알았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오래 해온 거짓말이었습니다. 17년 동안 자신에게 했던 거짓말. 눈물이 흘렀어요. 하은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태수가 눈을 떴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실이었어요.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침대 옆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하은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잠든 것 같았어요. 태수는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은이 여기 있었습니다.
밤새 여기 있었던 것 같았어요. 태수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병실 안이 고요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하은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목이 뻣뻣했어요. 의자에서 잔 탓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태수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하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깼어? 태수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잤어? 하은은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은도 말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눈이 그친 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물컵을 들어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태수가 물을 받았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마워. 태수가 말했어요.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태수는 하은을 바라보았어요.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은이 처음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흐렸어요. 눈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아직 아픈 건 맞았지만 이제는 정말 살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문득 아빠가 생각났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매달리듯 찾았던 그날 말고 살아가고 싶어져서 한 번은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은은 옷을 갈아입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입구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태수의 차였습니다. 태수가 창문을 내렸어요. 어디가? 아빠한테요. 태워다 줄까?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차는 묘역을 향해 달렸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라디오도 꺼져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렸어요. 묘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태수가 차를 세웠어요.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오늘만큼은 할인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언덕을 올라갔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것 같지는 않았어요. 걸음이 단단했습니다. 묘비 앞에 도착했어요. 장민서? 1981년 3월 12일, 2008년 12월 15일. 하은은 묘비를 한번 바라보고 오래 서 있지 않았어요. 반지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묘비에 무언가를 올려놓지도 않았어요. 오늘은 울지 않으려고 왔어요. 짧은 말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언덕을 내려갔어요.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과는 달랐어요. 몇 개월 전 하은은 묘비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혼자였고 아팠고 매달리듯 서 있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서 인사하고 돌아서서 내려왔어요. 차가 보였습니다. 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묘비 앞에 서지 않았어요. 한 걸음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자리가 할인의 몫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은이 차에 올라탔어요. 됐어? 네. 태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은 오늘 검사 일정이 있었어요. 치료가 시작된 후 첫 번째 경과 검사였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태수도 옆에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은님 들어오세요.
하은이 일어났어요.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태수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검사가 끝났어요. 의사는 차트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정상 범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치가 분명히 반응하고 있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에는 기대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학교 생활은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는 계속 필요하지만 당장 멈춰서야 할 상황은 아니에요. 하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한 번 더 끄덕였습니다. 살아갈 수 있다는 말도 완치라는 말도 없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계획해도 된다는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하은이 검사실을 나왔어요. 대기실에 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을 보고 일어났어요. 어땠어? 조금 나아졌대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요양병원에 갔어요. 정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병실로 들어갔어요. 엄마. 정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은을 바라봤어요. 왔어요? 하은은 멈췄어요. 정아가 자신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나야 엄마. 하은이. 정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은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대화가 됐어요. 응. 잠깐 다녀왔어. 그래. 추웠지? 응. 조금. 정아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하은은 그 웃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엄마, 오늘 기분 어때? 오늘은 좀 괜찮아. 정아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이런 날이 가끔 있었지만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하은은 정아 옆에 앉았어요. 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다녀왔어요, 엄마. 응, 잘 다녀왔어. 정아가 하은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엄마의 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촉이었어요. 하은아. 정아가 하은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응? 밥은 먹었어? 하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밥을 물었어요. 예전에 매일 하던 질문이었습니다. 응, 먹었어. 그래, 잘 먹어야 해. 내가 아프면 엄마가 더 힘들어. 정아가 말했어요. 하은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알았어, 엄마. 우리 하은이 착하네. 정아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예전에 자주 보던 웃음이었습니다. 하은을 칭찬할 때 짓던 웃음. 하은은 그 웃음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갈지 몰랐습니다. 내일이면 엄마는 다시 하은을 못 알아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엄마, 나 자주 올게. 응, 자주 와.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든 것 같았어요. 하은은 울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정아 옆에서 정아의 손을 잡은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은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정아의 이불을 여미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태수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상태는? 오늘은 좀 괜찮았어요. 저를 알아봤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둘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학교는 언제 가? 태수가 물었어요. 내일부터요.
출석 일수 채워야 해서. 그래. 무리하지 마.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하은은 학교에 갔습니다.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맸어요. 오랜만에 입는 교복이었습니다. 좀 헐렁해진 것 같았어요. 학교 앞에 도착했어요.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은은 교문을 지나 걸어갔어요. 친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은아, 오랜만이다. 응, 오랜만이야. 하은은 웃었어요.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어디 아팠어? 많이 빠졌잖아. 응, 좀 아팠어. 이제 괜찮아. 친구가 하은의 팔짱을 꼈어요. 밥 먹었어? 같이 가자. 응. 둘은 교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친구가 이것저것 말했습니다. 시험 어땠는지,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었어요. 교실에 도착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그친 뒤에 맑은 하늘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하은은 친구들과 급식실에 갔습니다. 줄을 서서 밥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먹는 학교 급식이었습니다. 맛있어? 친구가 물었어요. 응, 맛있어. 하은은 밥을 먹었어요. 천천히 남기지 않고. 예전에는 대충 먹고 일어났는데 오늘은 끝까지 먹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어요. 하은은 책을 펴고 앉았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수업이었습니다. 칠판에 글씨가 적혔어요. 하은은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가 다가왔어요. 하은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 하은은 잠시 생각했어요. 병원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토요일은 안 되는데 일요일은 괜찮아. 그래. 일요일에 보자. 친구가 웃었어요. 하은도 웃었습니다. 작은 약속이었어요. 평범한 약속. 오후가 됐어요. 하은은 학교를 나섰습니다. 교문 앞에 차가 서 있었어요. 태수의 차였습니다. 태수가 창문을 내렸어요. 병원 가야지? 하은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오늘 학교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평범했어요. 그래. 평범한 게 좋은 거지. 태수가 말했어요.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학교에 가고, 병원에 가고, 엄마를 보고, 내일도 비슷할 거였습니다. 모레도.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태수는 여전히 한 걸음 뒤에 있었습니다. 앞서지 않았어요. 설득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라고도 손녀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동행이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걷는 사람. 차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하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마워요. 하은이 말했어요. 처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은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태수는 차 안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의 뒷모습이 작았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묘역이 아니라 사람 사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기억은 남겼습니다. 하지만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관계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족이 될지, 그냥 스쳐갈지, 정아가 다시 하은을 알아볼 수 있을지, 하은이 언젠가 태수를 받아들일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함께 걸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태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은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늘은 같이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걸음 뒤에서 여전히 17년이라는 시간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계절도 함께하지 못한 순간도 다시 채울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묻지 않았어요. 하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가족이라는 말은 한 번도 오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누군가의 한 걸음 뒤에 서 있는 것, 말없이 곁을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덜 외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기억은 흐려져도 책임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때로는 사랑보다 무거운 약속이 되기도 해요. 오늘도 하은은 걷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채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따뜻한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그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가장 따뜻한 색으로 물들기를. 마음을 적시는 인생 풍경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